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챕터 6장 소비자 이론의 응용과 확장 연습 문제 두 번째 시간으로서 9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같이 보실까요? 정부가 지급한 월 200만 원의 연금으로 단위당 가격이 10만 원인 쌀과 5만 원인 옷을 구입해서 소비하는 어떤 소비자가 있대요. 자, 정리를 해보면 소득은 얼마라고요? 소득은 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200만 원, 만원점 뺄게요. 그 다음에 X제인 쌀의 가격이 10만 원, Y제가 5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P0가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이해되시죠? 자, 소비자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소비자는 쌀을 12개, 옷을 16개를 구입했을 때 효용이 극대화가 됐대요. 12개, 16개, 15개네요? 16개네. 16개. 이렇게 됐을 때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쌀 가격이 15만 원으로 오른 한편 옷 가격도 15만 원으로 올랐대요.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P1의 가격이 15만원, 15만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보세요. 자, 물가가 올라간 후에 그 소비자가 원래 효용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연금을 얼마만큼 올려서 지급해야 되는가? 우선 그림을 통해서 답을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이 사람의 예산성과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X제가 되고 이게 Y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X제 가격이 10, Y제가 5 이렇게 있으니까 X제 가격이 좀 비싸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여기가 당연히 40이 되겠고 여기는 200을 10으로 나누면 20 이렇게 돼 있고 효용은 12와 1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서 여기가 12와 16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차별 곡선을 그리게 되면 여기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해돼 있어? 여기다 이제 핵심 포인트만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되면 얘가 이제 가격이 얘가 P0의 가격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Q0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돼 있고요. 자, 근데 X의 가격이 비싸졌어. 그래서 Y 가격도 비싸졌고 근데 Y 가격이 더 비싸졌으니까 이게 가파르게 이렇게 변한 거예요. 얼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소득은 우선 잘 모르겠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원래의 효용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을 올려서 지급해야 되는가? 네, 그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X의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여기 보시면 Y 가격이 더 비싸졌어요. 그래서 Y 가격이 더 이렇게 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P1의 가격선이 되는 거야. 자, 근데 거기 다시 1번에 보시면 물가가 올랐는데 그 소비자가 원래 효용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 원래 효용 수준이 이게 바로 이제 U0거든요. 요거와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을 이제 연금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증가시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1번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하는 방법은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2번은요. 물가가 올라간 다음에 그 소비자가 쌀을 14단위와 옷을 13단위를 소비할 수 있으면 원래와 동일한 수준의 효용을 얻을 수 있음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우리 Q1이라 할게요. Q1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 거기 보시면 얼마요? 14와 13이 되면 효용이 똑같대. 여기 있을 때. 자, 그랬을 때 얼마의 돈이 필요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주어진 P1 가격하에서 이 사람의 돈이 얼마나 사용되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P1과 Q1을 곱하면 이 사람이 필요한 소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 보시면 이제 소득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가상의 MC, M1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M1의 이제 생계비를 위한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하면 X제가 15원인데 14개. 그래서 15 곱하기 14. 다음에 Y제는 15원인데 13개 이렇게 돼 있네. 15원인데 1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를 두 개를 곱해서 나타낸 게 405 이렇게 돼요. 405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때 생계비 지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생계비 지수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얼마만큼의 연금? 이거 처음에 200만큼의 돈이 있었는데 요거를 위할 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40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계비 지수를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생계비 지수라는 것은 생계비 지수는 자, 원래 이제 기존에 얼마의 소득이 있었습니까 하면 200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려면 지금 200일 때 이러한 가격 체계하에서 내가 이 상품을 누리게 될 때 효용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게 동일한 효용 무차곡선 상이 있잖아. 가격이 이렇게 있고 소비량이 이렇게 있을 때 405가 되면은 나는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한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200 대비 405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생계비 지수다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2.5가 됩니까? 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3번 한번 볼게요. 만약에 라스파이러스 방식으로 나타낸다면, 네, 라스파이러스는 뭐예요? 라스파이러스 방식으로 우리가 물가를, 지수를 나타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라스파이러스는 알다시피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을 구입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P0, 뭐 P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 여기 Q0를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라스트 이렇게 되니까 그때 연금을 얼마나 올려줘야 됩니까? 여기를 지나가야 돼. 여기 진한 색깔로 할게요.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효용을 나타내는 생계비 지수보다는 더 과대 보상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과다 보상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이용했을 때 나타내는 보상은 거기 보시면 얼마나 연금을 올려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이전과 동일한 상품 묶음 12와 16을 지나가야 된다니까 가격은 어떻게? 새로운 가격 하에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보시면 P1의 가격 하에서 Q0를 선택할 수 있다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P1에다가 Q0 요거를 곱해주면 P1은 지금 15예요. 15에다가 Q0니까 12 그리고 여기 보시면 Q1은 Y제가 15예요. 15에다가 곱하기 여기 16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42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한 생계비 지수는 405가 되거든요. 이게 생계비 지수가 진짜예요, 진짜. 근데 라스파이러스 방식을 쓰면 어떻게 돼요? 420이 된다고.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하면 어떻게 돼? 맞아요. 과다 보상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과대 보상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괜찮은 문제니까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11번 풀어볼게요. 11번. 자, 11번 한번 보시면 11번 한번 보시면 정부가 저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어떤 수준의 주택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요.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게 이제 뭐냐면 현물 보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물 보조 이렇게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현물 보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것인데, 자,
이제 가난한 사람은 정부가 제공한 주택에서 살든지 아니면 이를 포기하고 스스로 마련한 주택에서 살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어떤 X제가 있고요. 여기 Y제가 있으면 현물 보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요. 예산선이 이렇게 있을 때 현물 보조면 아예 보조해 줬을 때 예산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바로 현물 보조예요. 근데 이 주택 서비스는 현물 보조긴 한데 정부가 제공을 할 때요. 이렇게 무조건 이제 집이 큰 집에 살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게 주택이에요. 주택.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보시면 이게 주택인데 여기가 이제 주택 이외에 나머지 제외하고요.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40평에 살고 있는 사람도 10평씩 더 제공해주면 이렇게 50평으로 증가해서 옆으로 이렇게 다 보조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현물 보조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0평을 보조해 주는데 보조 방식이 이 10평보다 큰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보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조가 돼요. 예산선 자체가 이렇게 끊어져요. 옆으로 이렇게 가고 10평보다 큰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 혜택을 못 받게 되니까 예산선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게 바로 약간 특이한 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현물 보조야. 야, 너 말이야. 지금보다 만약에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하면 여기 이 보조받는 크기가 여기인데 여기가 만약에 이 사람이 30평을 살고 있다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는 보조 혜택이 없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얼마까지 살아야 됩니까? 제가 좀 너무 크게 부각시켜서 그런데 10평 요거보다 큰 집에 살면은 보조 혜택이 없고 10평보다 작은 사람은 10평의 집을 무조건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너 30평의 집을 살고 있는데 정부의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아예 너 그냥 네가 살고 있는 집 포기하고 정부 그냥 그걸 그냥 집 없는 무주택자로 하고 그다음 정부한테 10평의 집을 보조받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요 주택 서비스의 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일반적인 현물 보조와 약간 차이가 있는 현물 보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1번 상황에서 볼게요. 그림을 좀 크게 그리려고 이쪽 넘깁시다. 자, 거기 보니까 1번. 자, 거기 보니까 이 프로그램 도입이 대표적인 빈민인 김빈동 씨의 예산선에 대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한번 볼게요. 거기 보니까 대표적인 빈민이래. 빈동 씨는 어떻게 주택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적게 생각합니까? 할 때 주택 서비스 집보단 딴 걸 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합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X가 집인데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Y는 집 외에 뭐 술 이런 거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김빈동 씨는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사람이라 합시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합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사람이라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부가 보조를 해줬는데 옆에서부터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요. 그럼 예산선이 이렇게 바뀌는 거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점을 선택할 때 효용이 극대화됩니까? 라고 하면은 요 점을 선택할 때랑 요 점을 선택할 때랑 같이 보는 건데, 자, A를 선택할 때랑 여기 B를 선택할 때랑 어느 점을 선택하는 게 효용이 더 커지게 됩니까? 예, 맞아요. B를 선택하는 게 효용이 더 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X의 소비량이 지금 X가 뭐냐면 주택이에요. 주택. 이게 주택 서비스가 되는 건데 뭐 우선 뭐 집이 이렇게 큰 집에 있다는 게 이제 대표적인 뭐 저소득층이라고 하기는 그럴 수는 있겠지만 여기 XA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XB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효용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근데 제가 이거를 부각시키려고 이렇게 크게 그렸고요. 만약에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살짝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다 한번 봅시다. 살짝 비교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나는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아 이렇게 돼 있다 할게요. 그래서 이 사람인 경우에는 예산선이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여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가파른 형태가 돼야 돼요. 무차곡선이 가파르게 할게요. 더 가파른 MRS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부가 이제 보조를 해준대. 그래서 보조해 주는데 집을 조금 주는 거야. 요만한 집에서는 무료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이 이제 보조의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조의 혜택을 이렇게 받는데, 그럼 예산선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 이거 선택할래? 아니면 정부의 혜택 보조를 받을래? 이렇게. 그럼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받기보다는 보조를 받지 않는 게 훨씬 더 효용을 더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를 안 받게 되면 이렇게 보조를 안 받게 되면 효용이 여기가 될 텐데 보조를 받게 되면 이렇게 B점으로 가야 되니까 후생이 감소하게 되는 경우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차별곡선의 형태가 늘상 앞에서 여가와 소득 선택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는 것처럼 무차별곡선의 형태가 가파르냐 완만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 보조 혜택을 받는 게 나을지 안 받는 게 나을지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2번 볼게요.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주택 서비스만 소비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조 혜택을 안 받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보조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까 A보다는 B가 훨씬 더 효용이 높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A일 때고 여기가 B일 때가 효용이 높으니까 이 사람은 더 낮은 주택 서비스에서 왜냐하면 정부의 보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무차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사람입니다. 완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MRS로 표현하면 여가 여긴 주택 이거죠. 그래서 X, Y가 굉장히 작은 경우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주택이 X예요. 주택에 대한 소중함이 작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택에 대한 소중함이 작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낮은 수준의 주택에서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잘 보시고 다음 12번 봅시다. 짠, 넘어가시오. 자, 그래서 여기 12번 한번 봅시다. 자, 12번 한번 같이 보시면 12번. 자, 현재 균형 임금률이 시간당 3,000원인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실시해서 최소한 시간당 5,000원의 그 임금을 지급하도록 만들었다. 벌써 이 10,000원 올라가고 있는데. 자, 1번 최저임금제 실시로 인해 가지고 최저임금은 이제 가격을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임금제를 실시합니다. 임금제를 실시해 가지고 노동 수요자인 기업이 노동을 고용함으로써 얻는 잉여는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서 봅시다. 여기 이제 노동이 되고 임금 이렇게 있을 거예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요. 이 노동의 수요 주체가 이제 기업이다라는 거 잘 좀 생각하시면 돼요. 노동에 대한 공급의 주체가 이게 이제 노동자예요. 근로자예요. 노동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최저임금 실시 전에는 점점점점점 이렇게 있었을 텐데 요게 이제 균형임금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설정했어. 그래서 최저임금을 물론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을 해야겠죠. 하한선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요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할게요. 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잉여가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역을 좀 나눠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점점점점점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고 여기를 C, 여기를 D, 여기를 E, 여기를 F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정부가 최저임금을 실시하기 전에 비포 상황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잉여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기업이 이제 소비자예요.
기업의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자, 균형점이 여기였었는데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러니까 올라갔지만 그 전에는 이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인데 물론 고용은 이만큼 낼 거예요. L스타. 근데 이게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임금을 뺀 나머지가 A, B, E가 되겠죠? 소비자 잉여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근로자의 잉여라고 할게요. 근로자의, 노동자의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C, D, F가 바로 노동자의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잉여와 근로자의 잉여는 이렇게 두 개를 다 합친 총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B, C, D, E, F 이렇게 돼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최저임금을 실시했어요. 어떤 쇼크가 온 거예요. 샥이 왔어요. 왔을 때 애프터 한번 상황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수준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얻게 되는 최저임금 실시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렇게 A만큼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을 칠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A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기업의 잉여는 얼마나 감소합니까? 1번 나와 있죠. 1번. 기업의 잉여는 B 이만큼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 알 수가 있어요. 이만큼이 감소하게 되었고요. 근로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근로자 잉여는요. 여기 보시면은 자,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됐고 그래 가지고 이게 최소한 받고자 하는 임금이 요만큼이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근로자 잉여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높은 임금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B, C, D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로자 잉여는 B, C, D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전체적인 그 총 잉여를 계산하면 A, B, C, D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2번 잠깐 볼까요? 1번에서는 이제 기업의 잉여가 B와 이만큼이 날아가게 됐는데, 자, 거기 보시면 2번 문제 보세요. 이제 1번은 알겠고, 그 잉여 부분이 B와 이 둘로 나눴는데, B는 어떻게 됐냐면,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는 아니야.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낭비는 아니고요. 자, 다시요. 기업의 잉여 감소는 B 플러스 2인데, 이렇게요. 2인데, 이 중에서 B는 근로자로 합시다. 노동자로 합시다. 근로자에게 재분배가 된 거예요. 재분배가 된 것이고, 되었고, 네,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2가 문제야. 2는 어디 기업한테 간 것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간 것도 아니고 허공으로 사라졌어요. 그래서 2는 허공으로 사라졌어. 그래서 이게 자중손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이제 여기 보시면 기업의 잉여가 B와 이만큼 감소했는데 거기서 B는 여기 근로자에게 갔으니까 사회적으로 낭비는 아닌데 E는 사회 전체적으로 낭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둘로 나타냈고요. 다음 3번 볼게요. 노동자가 노동을 공급함으로써 없는 잉여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 이것도 성격이 다른, 그쵸? 노동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 보시면 F만큼이 허공으로 날아갔어. F만큼이. 잉여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날아갔는데, 그리고 CD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B는 다시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기업에게 받은 거지. 그러니까 근로자 잉여도 변화가 있습니다. B 플러스 B 마이너스 F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은 이제 허공으로 날아가긴 했는데 여기 B만큼이 이제 받게 되었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제가 따로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볼게요.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사회후생 관점에서 최저임금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있냐면 여기 최저임금을 실시해서 이만큼의 허공으로 날아간 사회적 후생 손실이 생긴다. 요거 우리가 데드웨이 로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중손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지만 만약에 이제 근로자, 노동자들이 약자층인데 그런 사람들의 어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뭔가 생활에 보탬이 더 된다 그러면 공평성 측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기업은 슬퍼지긴 하겠지만 기업의 슬픔보다 기업은 또 약간 돈을 많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슬픔이 좀 작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 재분배했을 때 얻게 되는 그런 이득의 효과가 크게 되면 공평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죠. 자, 다음에 우리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3번 문제 좀 한번 풀어볼까요? 13번. 13번 한번 보도록 하시죠. 13번. 자, 거기 보시면 쌀 가격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농민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쌀 수매를 통해서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채택했대요. 그래서 현재 쌀이 킬로그램당 가격이 2,000원인데 3,000원 수준으로 올리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무제한으로 올라갈 때까지 쌀을 추곡을 수매한다고 합시다. 이게 쌀이에요, 쌀. 그래서 뭐 Q라고 할게요. 쌀이라고 합시다. 쌀. 자, 여기 쌀 가격 이렇게 P 이렇게 있고요. 자, 쌀에 대한 수요와 쌀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쌀의 상태가 얼마라고요? 킬로그램당 2,000원이라 합시다. 그래서 점점점점점에서 2,000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어떻게 3,000원이 될 때까지 3,000원이 여기를 합시다. 3,000원이 될 때까지 정부가 물건을 쌀을 계속 사들이는 거야. 자, 그럼 얼마나 사들여야 됩니까? 하면 수요가 여기 있다가 얼마나 수요가 증가해야 되냐면 수요가 여기서 이렇게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이렇게 D1까지 수요를 증가시켜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랬을 때 1번 그림을 그려서 이 정책이 쌀의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설명하여라. 그렇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건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쌀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이렇게 감소해요. 소비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점점점점점 소비량은 감소하고요. 쌀의 가격이 올라가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 3,000원이라는 그 가격 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과 공급 상태가 된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 그게 이제 1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쌀의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균형으로 되지 못하고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2번 볼게요. 이로 인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거래해서 얻는 잉여는 각각 어떻게 되니? 여러분, 우리 이제 변화 크기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영역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봅시다. 자, 여기를요, 우리가 A라 그러고요. 여기를 B라 그러고요. 여기를 C라 그럽시다. 그러면 정부가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을 통제해가지고요.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변하나 볼까요? 소비자 잉여는. 자, 소비자 잉여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야 돼. 소비자 잉여가 원래 이만큼이었었는데 AB만큼 날아간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만큼 날아가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생산자 잉여를 한번 봅시다. 자, 생산자 잉여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이었었는데 이렇게 증가합니다. A, B, C만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C만큼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총체적인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서메이션 하게 되면은 A, B가 지워지니까 따라서 플러스 C만큼의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잉여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생산자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되게 좋은 일이네. 뭐 그럴 수 있긴 하겠죠. 3번에 보시면 이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예산 지출. 정부가 물건을 얼마나 사들여야 될까요?
맞아. 이만큼 초과 공급만큼 물건을 사들여야 돼. 얼마의 가격에? 3,000원의 가격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정부가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비용 측면에서 이렇게 막 얘기할 때는 그냥 비용은 신경 안 쓰고 소비자한테 좀 가격이 올라가니까 피해는 보지만 생산자 이득이 더 크니까 좋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이제 사들이기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3번에 예산 지출의 크기 이거 직사각형이 먼저 이거에 해당하는 크기만큼이 예산 지출의 크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만큼까지 이제 보조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4번의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 정책이 사회구성에 미치는 영향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에 14번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거기 보시면은 그 뭐 쌀 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쌀의 가격을 3,000원 수준으로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있는데 2번 보세요. 1번 보세요. 자, 14번 한번 살짝 아이디어만 볼게요. 14번은. 자, 아이디어를 한번 보시면 14번. 자, 쌀 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쌀 가격을 3,000원 수준. 우리가 앞에 문제랑 똑같은 걸 이어서 볼 거예요. 근데 쌀에 대한 수요가 있고요. 쌀에 대한 공급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2,000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3,000원 수준이 이렇게 되는 거였었습니다. 그렇죠? 쌀 가격 P가 여기는 2,000원, 여기는 3,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쌀의 소비량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근데 거기 보시면 쌀 가격을 3,000원 수준으로 유도하는데 그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생산 감축이야. 그러니까 생산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했는데 안 돼. 생산 이거 이상 못 해. 3,000원까지 맞추려고 하면은 이거를 수량을 통제하는 겁니다. 생산량을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통제를 하게 되면 이거 이상 생산 못해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공급곡선 자체가 이렇게 해서 공급곡선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거 이상은 못 가니까 이렇게 되는 꼴을 가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점점점 해가지고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도 동일한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저기서 1번 보시면 그림을 그려서 쌀의 생산량을 어느 수준으로 줄이도록 유도하면은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날까. 그러니까 요 3,000원 요 가격에 해당하는 수요만큼 수량을 통제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인데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두면 쌀 가격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올라갔잖아. 2,000원에서 3,000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자, 쌀 가격이 올라가면 농민들이 생산하려고 하는 쌀의 양은 종전보다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가 생산량 감축을 유도하려면 농민들에게 감축량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의 크기가 얼마가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 이만큼까지 너 안 했으면 했을 텐데 이만큼 역시 보조금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을 가지고 이제 통제하는 것을요, 가격을 오르락 내리락 해서 컨트롤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가격 통제 방식을 통한 우리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수량 자체를 통제해서 규제하는 것을 바로 수량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1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한번 보시죠. 15번. 자, 1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15번은 정부가 휴대폰에 대당 5만원의 물품세를 부과하려고 한대요. 휴대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로 크다고 한다. 그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니까 공급 곡선이 수평이라는 뜻이겠죠? 물품세 부과가 휴대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초과 부담은 어떤 크기일지 그림으로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대당 5만원의 휴대폰의 가격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가격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수요 곡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라고 이렇게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대당 어떻게 했냐면 거기 보시면 5만원의 물품세를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공급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얼마나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텍스를 부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부과. 이렇게.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이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휴대폰 가격이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가? 휴대폰 가격이 조세 부과한 만큼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쵸. 왜냐하면 P0에서 P1으로 올라가는데 조세 부과한 만큼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소비자 가격의 상승은 조세 부과 크기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그때 발생하는 초과 부담, 우리 초과 부담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0, 여기를 1, 점점점점 하면 여기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감소해요. Q0에서 Q1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그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데드 웨일 로스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초과 부담이라고 해요. 익세스 버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정부의 조세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의 조세 수입은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래량 곱하기 P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바로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얘가 정부의 조세 수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챕터 6장 연습 문제를요, 뭐, 중요한 거 다 골라서 한번 풀어봤고요. 복습 잘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